안녕하세요. 저는 22학년도 가정 과목 서울 합격생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매년 합격자 특강을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직접 만나서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그 특강을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보신 분들 중에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교수님께 제 이메일을 물어보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1차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21학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1차 공부를 1년 동안 했는지 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차 공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단 대학교 졸업하는 시험 빼고 총 4번의 시험을 봤었어요. 그랬을 때 처음 본 시험 빼고는 다 1차를 합격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일을 병행해서 6개월 동안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 서울 지역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그동안 1차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인덱스 카드나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볼 때 은근히 안 외워지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까먹기 쉬운 내용도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찜찜한 내용들을 이렇게 인덱스 카드나 포스트잇을 통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모아서 이동하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 시간이나 굉장히 쉬는 시간이 저는 더 잘 외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점점 시험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면 아, 진짜 1분 1초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암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을 재구조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쌤 강의를 들어보시면 교재의 구조화나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강의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나 그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기존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교육과정 변천사를 교수님께서 표로 정리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혼자 이해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틀로 다시 한 번 더 구조화를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암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더 명확한 개념을 구분하고 암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더 효과적으로 암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글자를 활용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임용고시 자체가 공부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순간은 암기가 굉장히 잘 되고 내용을 딱 그때 볼 때는 알겠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런 개념들이 인출이 제대로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분명히 조금의 힌트만 있으면 분명히 바로 기억나고 답을 맞출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빨리 안 되더라고요. 모의고사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제 그 구체적인 답을 연결고리를 찾을 때 저는 이런 방법을 활용을 했어요. 특히 저는 주 영역에서 내용 연수랑 프랭클린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 공부할 때는 구분되는 내용인데 실제 인출을 할 때는 굉장히 이 단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글자만 따서 물기사경법, 구제조작상 이렇게로 외워서 만약에 딱 내용 연수 문제가 나왔으면 옆에다가 물기사경법을 쓰고 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나만의 표시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쌤의 교재들을 스터디 원들이랑 단권화해서 그 단권화한 책을 계속 매년 봤었는데요. 그랬을 때 매년 똑같은 책을 보니까
보는데 이제 매년 중요한 거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매년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밑줄 치거나 형광펜 치거나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혼자 공부할 때 제가 잘 틀리는 거나 스터디에서 틀렸던 부분을 이런 표시를 활용을 했어요. 이 표시를 활용을 해서 내가 혼자 공부할 때도 내가 틀리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표시한 것을 더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스티커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는데요. 이때 스티커는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매년 다른 스티커를 활용해서 추가를 했는데요. 틀린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맞았던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내가 맞았지만 애매하게 맞았던 거, 잘 모르는데 우연히 맞은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거는 회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럼 매년 중요한 건 이거고 내가 잘 틀리는 건 이거구나 해서 공부할 때 굉장히 방향을 잡기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공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시험을 봤을 때도 첫 번째는 1차를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 보완점을 찾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학교 수업이랑 병행했으니까 공부 시간이 부족했다 라는 결론이 들어서 그럼 공부 시간을 그냥 무조건 늘리자 해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로 공부를 매일 하자 라는 이렇게 보완점을 실제 시험과 관련한 보완점을 제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고 그걸로 공부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1차를 합격했는데 최종에서 떨어졌을 때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따로 교육학 따로 내가 이렇게 공부 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공부가 저에 맞게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약에 다시 준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에 준비했던 것이 백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각자만의 강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강점을 강화시키고 그 보완점을 그러니까 약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전 시험에서 내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수이신 분들도 전에 시험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또 실제로 풀어보시고 부족한 점이 뭔지 스스로 파악해 보시면 공부 방향을 잡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건데요. 저는 무조건 활용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까지 굉장히 장독립형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어서 임용 공부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임용은 너무 양이 많고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 시험이라고 저는 느껴서 장의존형으로 이번에 임용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 기간이 되게 길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양한 스터디를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이 좋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저에게 잘 맞는 스터디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2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키워드 스터디예요. 인출 스터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3월부터 9월까지 이거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같이 정해두고 스터디 원끼리 이제 공부를 해온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키워드를 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인출하는 거를 주된 스터디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는 많은 양을 단시간 안에 제대로 암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잘 사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10월, 11월에 계속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이 백지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1차 시험은 어쨌든 필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 대비 정확한 인출을 용도로
이 스터디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해진 범위에 맞게 키워드를 내면 이 키워드에 대한 문제를 쓰고 답을 쓰고 실제 단권화된 책을 봤을 때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틀렸던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밴드로 인증하는 스터디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것들을 나중에 계속 모아서 나중에 시험 전에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만 이걸 통해서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1차 시험은 점수를 깎이지 않으려면 전공서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외우는 게 좀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여도 저는 그 단어대로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틀리는 것도 보완이 되고 오히려 또 맞는 것도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이걸 통해서 많이 겪게 되니까 오히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 보완이 돼서 정확도가 높아졌던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저는 다양한 합격 수기를 참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공부 방법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합격 수기를 통해서 이런 공부 방법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임용고시에 대해서 처음에 제대로 몰랐을 때 수기 몇 개를 안 보고 그대로 따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합격자분이 주말은 나는 무조건 쉬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이게 합격을 하려면 워라밸,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휴식과 균형이 맞을 때 더 잘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무조건 주말에는 쉬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저는 1차를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저는 진짜 꼼꼼히 암기를 해야 하는 스타일이어서 공부를 주말에도 또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했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인 것을 저는 시행착오 끝에 알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합격 수기를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는 솔직히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월에서 제 생각엔 6월에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고 나에게 맞는 게 최대한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해본 다음에 가장 맞는 방법을 이제 7월부터 쭉 사용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충분히 더 좋은 효과를 보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임고는 솔직히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정신이 저는 모든 것을 지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멘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붙을 거야. 나는 처음에 지금 공부하면 무조건 나는 합격하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들 공부를 하잖아요. 희망차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에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를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금방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더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게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불합격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멘탈 관리가 혼자선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최종 탈락을 2번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피폐해지는 경험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작년에 일을 병행해서 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멘탈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이렇게 힘이 되는 글귀를 찾아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잡혀서 블로그에 이제 임고 일기를 썼어요. 나 혼자서도 잘 이겨내고 싶은데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임고 일기도 막 써보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공부 자극 영상도 보고 아니 브이로그 선생님들 영상도 보고 이렇게 아니면 찬양도 듣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법을 써서 멘탈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제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고 저는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나랑 안 맞는 방법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게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두 시간 오늘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게 굉장히 더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공부 양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멘탈도 상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2021년, 그럼 제가 작년에 공부를 어떻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1, 2월에는 거의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거의 3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3월부터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원래는 기존에는 무조건 문쌤 강의를 듣고 그 진도에 따라 복습을 했고요. 그 복습한 거를 무조건 키워드 인출 스터디를 통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문쌤 교재를 단거나 한 책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전체 영역을 1회독 하는 걸 목표로 잡고 공부를 했고요. 근데 작년에만 이제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다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때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도 이제 전화 스터디를 해서 스터디할 때만이라도 이제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또 준비를 제대로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는 진짜 책을 보고 키워드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 8월에는 이제 일이 끝나서 늘 했던 패턴대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쌤 강의가 영역별로 이제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공부를 하고 또 그거에 맞게도 키워드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7, 8월에 또 한 번 전 영역을 1회독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챙겨보자라고 해서 C경역, G영역, E영역은 이 전공서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이제 누적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누적 모의고사에 맞게 이제 저는 복습을 했고 이 누적 모의고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오답 노트로 단거나 했던 노트에 오답 노트를 추가로 더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키워드 인출 스터디는 이 누적 1회, 2회, 3회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스케줄에 맞게 진행을 해서 또 이때 전 영역 1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진도에 따라서 또 복습을 하고 오답 노트를 적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모의고사 내용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넘어가기는 근데 아깝고 제가 다시 이 모의고사만 챙겨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제 단거나 노트에 유의미한 내용을 이렇게 덧붙이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임고 내용이 이제 문제가 같은 주제여도 맥락에 따라서 저는 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다. 근데 그걸 내가 틀렸고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라면 그 문제를 축소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랑 답이랑 해설을 같이 붙이고 이것 흐름대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 단거나 했던 노트에 그 주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주영역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이면 그 디자인 부분에 이 내용을 같이 추가를 해서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이 내용도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보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아니면 그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흐름이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냥 내용 추가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냥 내용만 추가된다고 하면 해당 내용 옆에 그냥 내용을 추가하고 22년도 몇 월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라고 적어놓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시기에는 백지 스터디를 아까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3주, 2주, 1주 간격으로 회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9월 누적 모의고사 이후에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 3회독 이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기준이 누적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교수님이 나눠주셨던 영역 있잖아요. 그 분량을 기준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식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아까 교수님이 그 누적 모의고사 할 때 나눠주셨던 범위의 식원이 영양과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트의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스터디 원들끼리 여기서 스터디 그 키워드 내고 그 문제 쓰고 아까 보여주셨던 백지 스터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또 중요했던 게 가교론 정복하는 걸 목표로 뒀어요. 저희 시험이 가교론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는 무조건 매일 봤어요. 그래서 가교론 시간을 무조건 빼서 저는 20년도에 그래서 가교론 키워드 스터디를 이때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키워드를 4개씩 내면 그 다음 날까지 이 키워드에 맞는 답을 쓰고 그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하는 스터디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때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하루에 6개씩 그 인출을 하고 다시 복습하는 스터디를 공부를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분량을 공부를 했어요. 가교론을.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요일에는 제가 무조건 저희가 외워야 되는 하보부 있잖아요. 하보부를 이렇게 무조건 다 매번 넣었고요. 그리고 그 가교론 전체 범위를 일주일 분량으로 나눠서 철학 설계를 이때 하고 교수 학습을 이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무조건 인출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백지에 다 적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철학이랑 설계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적혀 있는 부분은 그냥 공부를 하는 거, 진짜 내용을 숙지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그 익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방식대로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는 그냥 무조건 다 각각 2개월 단위로 1회독을 했어요. 그 방식이 이제 짝스터디를 같이 활용을 했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짝스터디가 교육 철학을 하는 거면 이 공부를 월요일, 화요일에 교육 철학을 몰아서 하고 이제 스터디를 뭐 화요일 날 해서 이게 복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이제 11월은 모의고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와 함께 똑같이 또 짝스터디랑 그 공부를 하는데 이때는 대신 매일 조금씩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했다면 이제는 그 분량을 아예 더 쪼개서 매일 조금씩 보자 해서 교육학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똑같이 아까 스티커를 활용한 것처럼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을 스티커로 다 표시를 해서 어떤 게 내가 많이 틀리고 어떤 게 유의미한 내용인지 구분해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2차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울 지역을 2차를 2번 봤는데 둘 다 소수점으로 감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는 소단원 내용을 암기를 했어요. 이게 요즘은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중심 수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저는 근데 지식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취 기준도 있고 그에 따른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저는 그 속에서 배워야 되는 핵심 내용을 학생 중심 수업으로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 기가 1이랑 기가 2 천재 교과서의 지도서 있잖아요. 거기에 그 단원에 각각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프린트를 해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보고 알 수 없는 내용이면 추가적으로 천재 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그
부족한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옆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외웠어요. 근데 이거를 1차처럼 굳이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키워드 정도는 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 내용을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2차 경향이 이번에도 생활 문제 정의, 원인, 예방 방안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이전에도 생활 시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숙지가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 숙지가 제대로 되었을 때 학생 중심 수업에서 좀 남들과 더 다른 차별화된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걸 스터디를 이용해서 외웠고, 나중에는 혼자 계속해서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단원을 기준으로 성취 기준에 따른 실현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교과서별로 다르게 이렇게 실려 있는 모습이 실려 있죠.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그래도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어도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실현 구상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모든 지역이. 그랬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수험생들보다 내가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남들과 다른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단원에 맞는 충분한 내용, 그 수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차별화를 저는 성취 기준, 학습 목표, 판서, 동기 유발, 학습 내용, 순회지도, 발표를 정리를 해서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이대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 각각 내용이 나오면 제가 취약했던 부분이나 혹시 스터디원이 더 좋았던 부분을 내용을 더 추가 보완해서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 실현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터디를 활용해서 최대한 실현을 많이 해보고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늘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난이도, 다양한 모형을 활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 지역을 준비할 때 2번 동안 1차 발표하고 나서 지도안이 저희는 있는데도 지도안이 없는 분과 짝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도안을 바로 써보고 원래는 수업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은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수업 실현 실제로 해보는 걸 더 많이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 3회 2번 이상을 저는 했으니까 거의 일주일에 6번 이상을 수업 실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안 유무가 굉장히 걸렸는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수업 실현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해보는 게 1차 발표 후에는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1차 발표 전에는 3-4분이 함께 스터디를 해서 좋은 점을 함께 배우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1차 발표 후에는 자신의 실현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터디를 하고 나서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 나서 스터디원 분들이 해주는 피드백을 정리를 했고 저는 자주 틀리거나 제가 잊어버리는 내용을 또 오답노트처럼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최대한 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실제 실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 2번의 수업 실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첫 번째는 동기유발과 목표의 연계성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실제 수업 실현을 할 때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동기유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수업과 이 동기유발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타당성을 부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님들이 굉장히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셨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저는 동기유발을 2번 다 10분을 했어요. 그 수업 시련이 원래 서울은 20분을 하는 건데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유발만 10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실수로 10분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감점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어쨌든 동기유발과 목표를 연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2번째는 학습 목표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저는 어쨌든 수업의 길잡이가 학습 목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학습 목표를 판서를 했어요. 그리고 판서를 할 때 어쨌든 판서를 하면 딱 학습 목표가 계속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학습 목표에 대한 키워드를 같이 표시를 하고 이걸 우리가 배울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또 수업 중간중간에도 학습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달성했다라는 표시까지 또 해주고 마지막에도 학습 목표 이렇게 달성을 했다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도 평가관님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 학생과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구체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일단 다양한 상호작용이 무조건 학생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보다는 1대1로 학생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이 학생이 말했으면 다른 학생이 덧붙여줄 의견은 없는지 또 더 다른 내용은 없는지 이렇게 연계 발문도 해주고 또 아니면 이 친구가 말한 내용을 다른 친구가 정리해주는 것도 있었고 또 아니면 아예 더 심화 질문을 그 친구가 말한 내용을 경험을 묻거나 이유를 물어서 심화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1대 다 전체적으로 모둠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고개를 끄덕여 보라든지 아니면 손을 들어 보라든지 OX를 해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는 1대1도 할 수 있고 이 그룹으로도 할 수 있고 전체랑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수업 실현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도 그냥 무조건 너 뭐 잘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처음 발표하는 친구는 우리 땡땡이가 발표를 해줌으로써 우리 수업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렇게 무조건 차별화된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다른 친구들도 무조건 뭐 자신감 있게 발표를 잘 해줬다. 아니면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해줬다. 이렇게처럼 되게 다양하게 피드백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4번째는 이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나 경험을 활용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도 생활 문제 예방 방안이 나왔으면 예방 방안을 뭐 어른의 도움을 구해요. 아니면 상담을 받아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뭐 학생이 제가 위클래스에서 실제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학생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학생들의 답변으로 끌어내는 방향으로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 시간 내용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이제 수업 내용으로 이제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저는 교사가 브이로그를 찍어서 이 교사가 했던 행동을 아이들이 우선순위로 표현하게끔 이게 구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어쨌든 학생들의 흥미를 더 유발하게끔 내용을 구성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배움과 삶이 연계되게 구성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교과가 어쨌든 실천 교과이기도 하고 요즘은 배움이랑 삶이 연계되게끔 수업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업 끝에 이 배운 내용을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그냥 여기서 배우고 즐거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가정교과를 배우는 거고 또 이 배운 것을 실천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배움이 계속 삶과 연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지도안을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지도안은 다양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작성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짝 스터디를 할 때 지도안 지역이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도안 스터디를 따로 구했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지도안을 1차 발표 후에 매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굉장히 이게 귀찮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똑같은 내용을 그냥 다른 내용만 적용해서 적는 것 같아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면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도안 작성하는 문제 중에 순회지도를 계획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 문제도 이미 경우의 수에서 연습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좀 수월하게 문제를 작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느꼈고, 그리고 공통적인 내용인데 빠뜨리기 쉬운 거를 저는 만능틀을 만들어서 꼭 이거는 넣어야지 하면서 정리를 하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면접은 제가 2번의 시험 봤을 때 다 면접이 많이 감점이 돼서 최종 불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다 7점 이상을 깎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그걸 극복을 해서 이번에 면접을 1.5점 정도밖에 감점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위주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면접책 목차를 기준으로 주제별 핵심 내용을 암기를 했어요. 일단 면접도 저는 기초 지식이 없으면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서 목차를 기준으로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주제별로 잘 확인하게 된다면 어쨌든 어려운 내용이나 심화된 문제가 나와도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안다면 어쨌든 방향은 제대로 되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숙지도 역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시책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다녔는데요. 저는 자체 출제 지역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책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책을 타이틀별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표로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디벗이면 디벗 단어를 여기 적고 왼쪽에 적으면 오른쪽에 그 디벗 설명을 추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흐름상으로 외우고 이 중에서도 내가 맞는 키로 답변할 것들을 또 따로 빼서 그 주제에 연결해서 아까 그 목차별로 핵심 내용을 암기한 걸와 연결을 해서 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신년사를 바탕으로 답변 방향을 확인하는 건데 어쨌든 이 신년사, 교육감 신년사에는 1년에 그 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이 나아갈 거라는 방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마지막에 1차 발표 후에는 이걸 중점적으로 더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신년사를 보고 생태전환 교육을 좀 더 열심히 봤는데 그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또 여기 이번 신년사에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교직관을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바꿔서 다시 교직관을 고민해 보게 되었고 이번에 실제로 어떤 아이들을 추가 질문에 어떤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싶은지 해서 그 교육관 제가 다시 그 신년사에 맞는 교육관을 적용을 해서 답변을 했고 그 답변을 했고 그 감점이 별로 없었던 걸 보니까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과 연계한 답변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원래 보통은 면접을 준비할 때는 다른 교과 같은 지역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거는 전공 그러니까 그 수업 실현 스터디 같은 전공이신 분들이랑 이걸 같이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정리하고 전공과 관련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을 뽑고 그거에 맞게 이제 활동명, 이유, 활동 내용, 기대 효과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생태전환 교육이면 그걸 우리 교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각자 스터디원끼리 고민을 해오고 더 나은 의견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걸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더 깊고 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스터디 후에 바로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실수하는 부분은 계속 실수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대부분 많이 찍으시는데 영상이랑 녹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녹음은 일단은 저는 주로 이동할 때 듣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할 때 들으면서 답변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떤 게 좋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은 전반적인 태도를 확인하는 데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실제 녹음에서는 답변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태도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상하면 답변이 질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영상으로도 보완을 하고 그 실제 이동하는 시간에는 녹음을 활용해서 그 시간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에서 유의미했던 내용, 내가 더 추가로 알아야 했던 내용을 또 부가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틀리는 부분이 저는 되게 다양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또 따로 정리를 해서 그것만 계속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일단 이 첫 번째 사진은 제 사진인데요. 1차 시험 보기 2주 전의 사진이에요. 일단 제가 원래는 3년간 시험을 이제 올인해서 공부를 준비를 했고, 작년만 일 병행을 6개월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6개월 공부를 이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1차를 지금 몇 번 붙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시험은 1차 합격이 무조건 보장돼 있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태가 또 불안정했어요. 근데 시험 2주 전에 저는 인생에서 첫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맹장 수술을 저는 이 시험 2주 전에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도 뭔가 제가 이 순간 때문에 4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도 할 수 있는 거, 몸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공부를 뭐 10시간 내 목표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자라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그냥 끝까지 준비를 했더니 일단 1차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제가 작년에만 그 원서를 경기 지역에 넣었어요. 근데 제가 면접에서 이렇게 10점을 깎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10점이라는 점수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고 했을 때 10점이 깎이려면 진짜 말을 아예 안 하거나 조건을 틀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 시험보다 더 많이 깎여버리니까 이제 내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진짜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굉장히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쨌든 이겨내야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 시험 봤던 거를 다 복기를 해서 계속해서 현직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려고 했고 그 다양한 피드백을 제가 고칠 수 있는 선에서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저는 면접도 이번에 1.5점만 깎이고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2차 모두 제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니까 어쨌든 이 임용의 레이스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어려움에 주저하지 말고 그 주저앉는 기간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사실 막막하실 수 있고 힘드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믿기 어려우면 제가 여러분들을 믿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이 시기를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든 시험을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이든 꼭 이번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여러분들의 차례라는 것을 믿고 조금만 더 기운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합격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